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이 영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마르틴 하이데거의 휴머니즘 서간에 관한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 휴머니즘 서간은 역시 이정표 백마르켄이라고 하죠. 이정표 하이데거 전집 9권이죠. 이정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권으로 번역됐는데 2권에 있습니다. 이정표에 있고 특히 이제 1946년 글로 작성되어서 그 후기 하이데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그 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정표에 있는 휴머니즘 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휴머니즘 서간은 배경이 잘 알려져 있죠. 휴머니즘 서간의 이제 그 배경은 사르트르가 1945년에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강의를 하죠. 정말 이 대소동이 일어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 강의를 하고 1946년에 이 강연이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1946년에 프랑스에서 하이데거를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이렇게 이제 전파했던 장 보프레라고 하는 분이 하이데거에게 1946년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편지를 보내게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문의를 하게 되고 윤리에 대한 문의도 하게 되고 이런 이제 그 사르트르의 강의로부터 촉발된 여러 가지 물음을 하이데거에게 편지로 묻게 됩니다. 이 이제 그 보풀의 편지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1946년에 편지를 작성하고 이것이 계속 발전해 가지고 1947년에 하나의 일종의 논문과 같은 글로 서간 글이 작성돼서 출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연도를 보게 되면 1945년, 1946년, 1947년 2차 대전이 끝난 그런 이제 그 이후까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연도를 보게 되면 후기 아이데거의 사유가 한참 진행되던 때에 이렇게 이제 작성된 글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 서간은 후기 하이데거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이데거 자신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어, 여기에서 언급되는 내용은 편지를 기록했던 당시 1946년 그 당시에 비로소 구상되었던 것은 아니고 이미 1936년에 시작되었던 길의 도정에서 기인한다는 거죠. 10년 전에 벌써 10년 전에 이러한 사유가 시작되었던 것이고 그 도중에 이러한 서간을 작성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데거 자신도 그래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여기서 언급되는 내용, 휴머니즘 서간에 언급되는 내용은 편지를 기록하던 당시에 비로소 구상된 것이 아니라 1936년에서 시작되었던 길의 도정에 존재의 진리를 단순 소박하게 말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던 그 순간에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1936년이라고 하는 해는 우리가 철학의 기여가 작성되었던 해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의 기여라고 하는 책 자체가 1936년에서 1938년에 기록된 책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 휴머니즘 서간에 담겨 있는 내용은 철학의 기여 이후로 발전되었던 사유의 양상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1936년에서 1946년까지 10여 년간 하이데거의 후기 사유가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는데요. 그 발전되었던 사유의 양상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하이데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는 아직 형이상하게 언어로 말하는데 이것은 고의적이다. 다른 언어는 배경 속에 머물러 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논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내용은 1936년 이후로부터 시작된 후기 사유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 편지의 언어는 형이상학의 언어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고의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형이상학과는 다른 언어, 하이데거가 이제 철학의 기여에서부터 시작했던 다른 언어들, 다른 사유의 스타일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른 언어들은 배경 속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그 하이데거의 설명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휴머니즘 사과는 그 내용 자체는 1936년 이후부터의 후기 사유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언어는 여전히 형이상학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그 하이데거는 행위 이야기를 하면서 휴머니즘 서간을 시작합니다. 행위의 본질은 완성이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아마 이런 것들은 사르트르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해서 이야기되었던 이런 이제 그 강조점들을 염두에 두고 행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이데거는 행위의 본질은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행위의 본질을 결정적으로 숙고해 본 적이 없다. 행위란 무엇인가?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도대체 행위란 무엇인가를 깊게 숙고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행위를 하나의 결과를 야기하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의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행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는 것이야, 결과를 야기시키는 것이야,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결과의 유용성에 따라 가지고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익한 일을 하게 되면 좋은 행위였지. 그리고 이제 유익하지 못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뭐 나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들은 결과 혹은 결과의 유용성 이런 것에 의거해 가지고 행위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이데거는 행위의 본질을 완성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완성. 폴 브링앤이라고 하는 행위의 본질은 하나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그 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어떤 것의 본질을 충족하게끔 전개하고 이끌어내고 산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폴 브링앤 이제 가져온다는 거죠. 브링앤이란 말이. 그래서 이제 충족하게끔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충족하게끔 전개하고 충족하게끔 본질을 충족하게끔 밖으로 이끌어내고 산출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이제 그 완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행위의 본질은 완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완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의미가 여기서 이제 그 다시금 포착되냐면 완성이 되려면 본래적으로 있는 것만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래적으로 있는 것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모든 것에 앞서 있는 것은 바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하나의 이제 그 사유의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생각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과 이전에 이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 뒤에 결과로 나아지는 것 말고 이미 있는 것이 충분하게 전개되고 도출되고 산출되는 이러한 것으로서 행위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행위를 이해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결국에는 존재와의 연관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행위는 존재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행위는 완성이고
완성이 되는 건 이미 있는 것뿐인데 존재가 모든 것에 앞서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위와 존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하고 본질적인 연관을 맺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이데거는 이렇게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행위가 완성이라는 이제 행위의 본질은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완성하려면 이제 이미 있던 것을 완성해야 되는 것이고 이미 있던 것을 완성한다고 할 때 가장 이미 있는 것은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존재와 행위의 이 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그 생각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사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가 사실은 이제 완성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사유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행위가 완성하는 것이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유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완성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뭘 완성하는가? 바로 존재가 인간과 맺는 관계를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언어로는 존재가 인간의 본질과 맺는 관계가 있는데 이 이 관계를 완성한다는 거죠. 뭐가 바로 사유가 완성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유가 진정한 의미의 행위가 된다라고도 좀 저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존재가 인간의 본질과 맺는 관계가 있는데 사유가 그런 존재와 인간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존재가 인간의 본질과 맺는 이러한 이제 이러한 관련, 이것은 이제 존재에 의해서 우리 그 인간 자신에게 양도된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인간의 본질과 맺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 관련은 존재가 이렇게 양도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양도된 것을 사유는 다시 존재에게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양도한다는 것은 위버 개벤이고, 그리고 이제 가져온다는 것은 다 브링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련은 넘겨주었고, 이 관련에 대해서 넘겨주었고, 그래서 이제 사유가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한 건 아니란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러한 가져옴은 사유 안에서 존재가 언어에게로 도래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유 안에서 존재가 언어에게로 도래함으로써 이러한 가져옴이 성립된다라고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드디어 사유 이야기하다가 언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는 행위 이야기를 했었죠. 행위 이야기를 하다가 완성 이야기를 했었고, 완성 이야기를 하다가 사유 이야기를 했었고, 사유가 완성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유 이야기를 하면서 언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죠. 바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하면서 이 언어라고 하는 가옥 안에, 하우스 안에 인간이 거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유가와 시인은 바로 이러한 그 가옥의 파수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존재의 집인 언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가옥 안에 인간은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존재의 집의 파수꾼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사유가와 시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제 그 두 부류의 파수 행위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이제 그 감시하는 그런 이제 이 파수 행위는 존재의 개방 가능성을 언어로 가져오게 되고 언어에 보존하게 됨으로써 또 존재 개방 가능성을 완성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완성한다는 말을 우리가 행위적인 맥락에서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제 그 파수 행위 이렇게 이제 그
사유가와 시인이 집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존재의 개방 가능성을 언어로 가져오는 것이고 또 이것이 존재의 개방 가능성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유는 사유하는 동안 이미 행위하는 것이다. 무엇이 진정한 의미의 행위인가? 더 고차원적인 의미의 행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르트르가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이데거는 행위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함으로써 사유야말로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행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것은 존재의 개방 가능성을 언어로 가져오고 존재의 개방 가능성을 완성하는 의미에서의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특별한 의미의 행위를 이미 하고 있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유는 존재에 의한 그리고 존재를 위한 참여다. 그래서 참여라는 말은 이제 안가주망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이제 유명한 사르트르의 개념인데,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이데거는 사유가 진정한 의미의 행위이자 참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참여라고 하는 말에는 이제 그 두 가지의 이런 이제 그 어떤 강조점이 부여되는 거죠. 그래 하나는 이제 존재에 의한 참여이자 존재를 위한 참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사유는 존재의 참여다. 존재의 참여다. 이 존재의 참여라고 할 때 이제 의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은 이제 주격적 소유격이 있고 목적격 소유격이 있지 않습니까? 주격적 소유격이 될 때는 존재가 참여하는 것이고 목적어적 소유격이 되면 존재를 위한 참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주격적 소유격과 목적격적 소유격 둘 다가 가능한 그래서 존재에 의한 참여이자 존재를 위한 참여가 되는 이러한 의미의 참여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이 안가주망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그 하이데거에 의해서 존재와 연관된 의미의 참여로서 특별하게 새롭게 이해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어와 목적어, 뭐 주어적 소유격, 목적격적 소유격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사실은 형이상학이 지닌 부적절한 명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이상학은 초창기부터 논리학과 문법의 형태로 언어의 해석을 장악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미 우리가 논리학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형이상학적인 어떤 차원에서 뭐 실체와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와 수어가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법적 형태가 이런 이제 형이상학과 연관되어서 언어의 해석을 장악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형이상학적 방식을 넘어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법과는 다른 본질적 이음 구조, 베젠스 교피계라고 하는 이런 이제 더욱 근원적인 본질적 이음 구조로 해방하는 작업, 이것이 이제 사유와 시작에 막혀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사유와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의미에서의 이러한 그 논리학, 문법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어떤 이제 더 근원적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계피계라고 하는 말은 그 이음 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문법이라든지 논리학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언어가 이어지는 것을 능가하는 시적이면서도 사유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차원의 이제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존재의 참여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이거나 논리적인 것으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사유적이고 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논의들은 진리와 연관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는
존재자를 위한 존재자에 의한 행동으로의 참여에 그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존재자에 의한 존재자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존재자가 존재자에 대해서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진리에 의한 존재의 진리를 위한 참여로서 또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존재의 참여, 그래서 존재에 의한 존재를 위한 참여일 뿐만 아니라 존재의 진리를 위한 참여로서의 이제 안가주망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존재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역사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존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지나가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 존재의 역사가 인간의 모든 조건과 상황을 떠받쳐주며 규정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조건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더 근원적으로 존재의 역사가 떠받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조건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존재의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존재와 연관되고 또 모든 것이 다 더 근원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행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뭐 참여라고 하는 것, 조건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흔히 실존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존재와 연관되면서 더 근원적인 어떤 그러한 이제 차원으로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데거는 계속해서 사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유에 관한 기술적 해석, 이것은 이제 테크니쉬한 거죠. 테크닉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유를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다룬 것은 사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가는 그러한 이제 그 계보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사유라고 하는 것은 테크네로 이해가 되었는데요. 이 테크네라고 하는 것은 행동과 제작에 봉사하는 숙고의 절차였다는 거죠. 이분들이 생각했던 이제 이 테크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라고 할 때는 프락시스, 그리고 이제 제작이라고 할 때는 포이에시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제 테크네라고 하는 프락시스와 포이에시스하고 연관된 그런 의미의 거기에 이제 봉사하는 숙고 절차로서 이 테크네가 적어도 이제 이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이해가 되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유를 테오리아, 이건 관조라는 말이었죠. 원래는 이것이 이제 세어리 이론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것들은 이미 이렇게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유를 기술적으로 해석하는 어떤 시원을 열어놓았지만 그래도 이분들에게는 프락시스하고 포이에시스라고 하는 것과 연관된 그러한 측면이 있었는데 후대에 와가지고 사유가 이제는 테오리아의 형태로 이제 굳어져 가지고 이론적으로 굳어지게 되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이제 원래의 어떤 이제 사유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는데 하이데거가 이러한 점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과학으로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유와 과학의 문제가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되는데요. 그게 하이데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은 사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이제 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이 이제 사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론화하고 과학화하는 거하고 이렇게 이제 하이데거는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유를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시원을 가져오게 되면서 이것이 장차 이렇게 사유를 이론화하는 그런 이제 과정까지 넘어가게 되고 결국에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 앞에서 자신을 정당화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공경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철학도 이제 과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과학의 지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이러한 부담까지 가지게 된 거죠. 하지만 하이데거는 철학이 과학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은 사유의 본질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철학은 과학이 아니라면 지금까지의 철학의 명성과 타당성을 잃을까 두려워하면서 이제 과학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하이데거는 그것은 사유의 본질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철학이 과학이 되려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부적절한 척도에서 평가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물고기가 물에서 얼마나 잘 살 수 있는가로 평가되어야 되지, 뭇에서 얼마나 잘 살 수 있는가로 평가돼서는 안 되죠.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물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물고기가 뭇에서 얼마나 잘 살 수 있는가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물에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철학이 이런 이제 그 자신의 독자적인 어떤 이제 그 존재 사유, 이러한 이제 그 사유의 그런 그 영역에서 이렇게 그 사유를 하는 것이고요. 무치라고 하는 것은 과학 같은 거죠, 과학. 그래서 이제 사유에 대한 기술적 해석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척도로, 이런 이제 과학의 척도로 철학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평가하게 된다면,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에 의해서 부적절한 걸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철학들이 사실은 과학의 지위가 되려고 하고, 과학이 되지 못한다면 철학의 명성과 타당성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이제 점을 이제 짚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사유의 본령인 존재가 포기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과학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존재가 포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을 사실은 소피스트와 플라톤 이래의 논리학이 이러한 방식의 어떤 이제 해석을 비준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유를 이렇게 다시 본령으로, 이게 이제 존재 사유인 것이죠. 존재 사유로 가져오는 이 노력이 비합리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그 물음을 물으면서 논의를 계속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런 이제 물음까지 우리가 한번 다루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위라는 문제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다시 사유로 넘어가게 되고, 또 행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부적절한 척도로 사유를 재는 일에 대한 논의까지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여기까지는 그 서론적인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 뒤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영상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